사랑하는 공직자 그리고 식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야 정성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경영과 성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 시간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자기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경제적으로 볼 때 1960년도에 우리가 100불 이하의 시대에서 지난해 말 33,000불, 그러니까 100불에서 33,000불을 이룬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전문인들은 한국 경제 성장을 모델로 하겠다, 이런 현재 그런 입장에 많이 있고요. 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그 나라의 이렇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추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선진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80년대부터 이루어진 민주화의 운동은 그 결실을 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2번째로 민주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는 선진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룬 그런 성과를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있어서 문화 영토를 넓히는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과 의식과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주는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바로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 문화, 학교 문화, 사회 문화, 또 우리로 말하면 교회 문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 영토를 넓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한류 문화가 열풍을 이룬 까닭에 한국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이런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중심이 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과거에는 머리가 좋고 IQ 지수가 높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는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소위 인화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선호하고 또 모든 조직이나 또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영향력이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위하여 홍보를 하고 또 서비스를 강화하고 리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마케팅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켜 봐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중심 인물을 찾아 나오십니다. 참부모님께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극복하시며 하나님을 이루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자녀에게 자기가 평생 동안 읽어놓은 유산을 상속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합니다. 또 정치인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심리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득력입니다. 16세기 이전에는 사상이나 철학을 가진 분들이 그 시대를 풍미하고 또 권력과 정치를 이렇게 중심 삼고 그 사회와 역사를 이끌어 갔다면은 산업혁명 이후 16세기 이후에는 그런 사상과 철학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런 화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는 그런 사상과 철학,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설득력입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천일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외교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이 3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 3분 이상 넘어가지 않고 내 얘기를 아주 짜임새 있게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짧은 말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실증을 내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호응, 소위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다.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춰주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에 내가 잘 반응을 하고 하게 되면은, 호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자기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상대에 대한 호감은 그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상대가 얘기할 때 관심을 집중하면서 호응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세 번째는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다면은 뭐냐면 동질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커피를 시키면 나도 커피, 이렇게 같은 것을 시켰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스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협상력입니다. 과거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주 지도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를 굉장히 선호했다면은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협상 능력, 함께 간다고 하는 것, 상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겨줄 때 오히려 결속력이 있고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뭘까요? 친구를 사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형제가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사회성이다. 그 사회성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금방 사람을 친구로 만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벽을 두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이야말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 번 만나면 나를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강한 인상을 남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 6가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면 조직 생활에 있어서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4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팀장이나 어떤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소위 CEO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가지를 아주 골고루 아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분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공감이 된다. 공감이 되는 만큼 내 안에 이런 아주 좋은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재된 나의 능력, 잠재된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깨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기 혁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호포노포노 소위 운동입니다. 호호포노포노란 말은, 호라는 말은 목적이란 말이고, 포노포노라는 말은 완전성,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나의 심리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은 우리는 본능이 있고 또 DNA가 있는데,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를 심리의식이라고 합니다. 심리의식. 그러니까 그것을 형성해 주는 것을 보면은 많은 정보가 나를 스치면서 나를 만드는데, 우리 환경을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지나가게 되면은 내가 의식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약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약 90%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만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지나간 그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의 에토스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성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성,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진화된 의식을 말합니다. 그 신성을 깨어나게 하면 그 신성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져다 주는, 소위 말하면 지혜의 동기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신성이다. 그러니까 신성을 깨어나게 하면은 지혜롭게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부정적이지만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신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신성을 깨어나게 하는 메시지, 신성을 깨어나게 하는 에너지를 호포노포노 프로그램에서는 사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네 개의 단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의 에토스를 걷어내고 신성을 깨어나게 하고 그 신성의 나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니까 뭐냐?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 속에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또 친구나 친족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관계가 소원해지면 미안하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깊은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능력자로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매력 있고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예를 들어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이분은 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유리컵 2개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름표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또 한쪽에는 나쁜 놈, 빠가야로,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오는 것을 쭉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은 그 물컵의 물은 육각수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빠가야로라고는 요걸 담아놓은, 요걸 붙여놓은 이름표의 그 물컵의 물은 저 모양처럼
썩는다 이거예요. 형태가 사라지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참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놨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피어나는 육각수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73%가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돼서 의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당히 사람을 만나는 것도 편협하게 어떤 만나는 사람만을 계속 만나는, 또 만나기 쉬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향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없는 나의 신앙과 또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고 이런 것이 나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 나와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문화적인 충동이 오지 않습니까? 컬처 쇼크가 오잖아요. 그 문화를 넘어섰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관계, 한국 문화와의 관계, 그런 걸 뛰어넘으면서 이분들의 세계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굉장히 깊고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나라를 갈 때마다 새로운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한 대륙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다양한 사람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잠재된 내 능력이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 게이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세계에 좀 돈이 많은 분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제가 한번 그 SNS를 보니까 세계 네 번째로 재산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25만 평이라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젊어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 그가 성공을 했을 때 물었습니다. 무엇이 회장님을 그렇게 성공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한 말은 의외입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서서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손가락을 지켜들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행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외쳤다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행운이 있을 거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꾸 매일 아침 주문처럼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지지를 해주고 자기를 향해서 긍정을 해주고 자기를 향해서 충족적 예언을 해주니까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강의할 때 부자들의 그 습관, 부자들의 습관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이 따르지 않고 부자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운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니면 조상이 함께하는 그런 운과 더불어서 인생이 술술술 이렇게 풀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관행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빌 게이츠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매일 아침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나가실 때 기도를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 기도가 뭐냐면 나에게 행운을 좀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하늘 부모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하나의 실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의 빌 게이츠를 있게 했다. 네 번째는 많이 웃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웃어라.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연공서열에서 능력 위주로 바뀌면서 팀장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강의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내가 받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팀장이 아침에 뭐 오늘은 껌을 씹지 말고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지 마, 이런 금기하는 아침 조회 시간을 없애버리고 10분 동안 웃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 보니까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었느냐? 첫 번째는 소리를 크게 내서 웃자, 파한대소입니다. 두 번째는 박수를 치면서 웃자, 박장대소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배꼽이 땡기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고 웃자, 이게 포복절도입니다. 그 다음에 온몸을 흔들면서 웃자, 이게 요절복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웃고 나면은 몸에서 땀이 쫙 나면서 10분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 그렇게 했더니 뭐가 생겼느냐? 웃음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동기가 부여되면 크게 웃는 그런 버릇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전 웃지 않는 사람은 웃을 일이 있어도 안 웃습니다. 왜? 웃음 근육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었더니 웃을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웃었더니 웃을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웃으니까 웃음 근육이 생겼고 조그만 동기부여가 되면 크게 웃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되짚어 보니까 뭐냐?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었더니 웃을 일이 자꾸만 생기더라 이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숨을 쉬게 되면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한숨을 쉬는 사람만 노화 속도가 빨라지느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생체 리듬이 다운되면서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그게 습관이라는 거죠. 왜 습관이냐? 자료를 내놨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걱정,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하는 것이 40%에 달한다. 그리고 이미 지난 것은 흘러간 물을 가지고는 다시 뗏목을 띄울 수 없지 않습니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타인을 의식한 걱정이 12%,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아주 일상적 걱정이 18%,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의미가 되는 걱정은 약 4%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심과 걱정은 뭐냐?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한숨은 뭐냐?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한숨의 반대가 뭐냐? 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저버리고 넘어서고 항상 웃을 준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많이 웃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시간에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눈과 코와 입에서 웃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가 걱정한 분도 있을 것인데, 언제 끝날 것인가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즐기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아주 미소가 아주 피어나는 그런 우리 공직자와 식구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뚜렷한 비전입니다. 목적의식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면 목적은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비전은 철학이 있다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뚜렷한 비전이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뚜렷한 비전이 뭔가? 저커버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가 목적 의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리를 알았고 또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로와 비전, 그것에 우리는 불타올랐고,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고통과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적 의식이 지금도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다면은 유정란과 같다.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돼서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비전이 없고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정란과 같아서 아무리 온도가 맞아도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일이 지겹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있느냐 했을 때 3초 내에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은 비전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의식이 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승전결로 3분간 그 비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목적 의식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적 의식이 있느냐 물었을 때 3초 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답해야 되고, 그것이 뭐냐 했을 때 3분 정도로 자기의 신념을 넣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목적 의식을 가진 분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 의식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목적 의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못을 하나 박을 때도 몇 킬로의 중량을 이것이 견딜 수 있는가 다 계산해 가지고 120층의 빌딩을 지으려면요, 그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은 천재예요. 그리고 그 집이 100년, 200년, 1000년이 가게 만든다. 이건 엄청난 상상력과 그리고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지 않고서는 설계도를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건축물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하고 훨씬 깊은 그 영성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듯이 나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 계획을 어젯밤에 세웠어, 그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 본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설계도를 만드는데 우리 화면에 보이신 분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아주 인기가 좋은 현재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케네디라고 그래요. 근데 케네디가 초등학교 때 백악관에 소풍을 가서 백악관을 봤답니다. 그때 이분 생각이 내가 30년 후에는 이 집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꿨대요. 그리고 그 백악관의 사진을 자기 책상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이것이 내 집이 될 것이다, 항상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내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이 나와가지고 결국 30년 후에 백악관에 입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모델이 있다거나 내가 이상하는 그런 어떤 존경하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나도 이분처럼 살 거야. 나도 이러한 모습이 될 거야. 그 눈으로 온 몸으로 그걸 느끼면서 매일 확인하면서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시각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숫자화입니다. 사람은 숫자를 얘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기본 요소가 숫자 아닙니까? 숫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광효 싱가포르의 전 수상은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 이분이 싱가포르의 수상이 될 때만 해도 싱가포르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처럼 말입니다. 우리 60년대에 어떻습니까? 코를 흘리고 다니고, 입이 찢어지고, 손등이 터지고, 다 그 단백질이 부족하고 철분이 부족해가지고 생존 자체가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또 하나의 그런 나라가 어디냐? 싱가포르였습니다. 이 싱가포르를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그걸 구체화시켰는데 그것이 숫자화입니다. 1, 2, 3, 4, 5. 일은 뭐냐? 일부일처. 반드시 결혼한다. 남자는 반드시 아내를,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둘 이상 낳는다. 두 사람 결혼했으니까 둘 이상 낳아야 생산적이죠. 둘 이상 낳는다. 그리고 3은 뭐냐? 방이 3칸이 있는 집을 갖는다. 4는 뭐냐? 4바퀴 달린 자동차를 갖는다. 5는 주 5만 불을 벌어들인다. 이렇게 1, 2, 3, 4, 5를 초등학생에서부터 아주 어른까지 모두가 같은 꿈을 꿨다는 거죠. 아주 쉽잖아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둘 이상 놓고, 그리고 방이 3칸 있는 집을 얻고 4바퀴 달린 자동차를 갖고 5만 불 이상 벌어야 된다. 이게 1, 2, 3, 4, 5 이게 숫자화를 전체가 구체적으로 꿈을 꾸다 보니까 오늘 싱가포르는 이 모든 걸 이뤘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의 세 번째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지속적인 실천이 없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지속성. 제가 기자들을 많이 만나봐도 기자들이 신뢰하는 게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가정연합은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합동 결혼식을 계속 지속해서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건 언론이 반드시 보도해야 될 그런 정말 팩트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사람이 왁 했다가 금방 쓰러지고,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과 더불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속적이면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여일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지속성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셔널의 창업자지요. 참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그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고노스케는 일본이 오늘날 일본이 되게 하는 전자산업의 아주 선두주자입니다. 많은 회사를 투자했고, 특히 이분이 1,000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일본의 정경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경숙은 우수한 사람을 전체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합니다. 전 세계를 알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에 가는가에 대해서 관여 안 했어요. 다만 일본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가지고 다 인정을 받고 그 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력과 정보력이 일본 경제 성장에 엄청난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 일본 사회에서 이분들이 또 정치를 해가지고 정경숙을 나온 분들이 현재 일본의 참의원에 30명이 넘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치인들을 교육하고 기업인들 또 사회 지도자들을 교육을 해서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정경숙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회장님을 이처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 이분은요,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물질이 얼마나 귀한 걸 이미 알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병약했다는 거죠.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을 하고 그 병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90세가 넘도록 내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됐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가졌더니 오늘날 그런 지식과 경륜을 내가 갖게 됐다. 어떻습니까? 왜 실패했느냐 하면 쉽게 나오는 답이 나는 언덕이 없었다. 언덕이 없었다. 가난했다 이거죠. 그리고 내 몸이 좀 허약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지 않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것이 곧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은 나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역경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뜻을 중심 삼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늘 부모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서나 사랑해.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예쁜 이화여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도서실에서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오빠가 데리러 와서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온몸을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아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모든 피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망가졌고 손가락을 다 잘라야 됐고 엄지손가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집단 심리 치료에 대한 강의를 또 TV에서 합니다. 개인 상담도 합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손가락 10개 가운데서 2개 남아있는 거 감사하다. 왜? 이걸로 글을 쓸 수 있다.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TV에 나와서 이분이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과거의 지선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이분 대답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오늘의 내 인생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즐겁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이 일어설 수 있었다면 나는 어떻을까요? 이분과 같은 노력을 한다면 좌절할 자가 어디 있을 것이며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선택되면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과 가정을 즐기는 그러한 천일국의 지도자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층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류층이 3%,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머지 9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약간 여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와 국가가 되려면은 중산층이 한 4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피라미드형으로 형성이 돼서 중산층이 10%,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층이라고 그래요. 60%.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분들을 빈민층이다. 그게 무려 27%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층과 빈민을 합치면 어떻습니까? 87%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굉장히 불균형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목적의식. 그러니까 상류층 3%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적의식이 뚜렷해. 그리고 그것을 연필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게 3% 상류층을 형성하는 요인이더라 이거예요. 그 중산층은 뭐냐? 목적의식도 뚜렷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변함이 없어. 그러나 구체적이진 않아.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서민층은 뭐냐? 손과 발이 부지런한 사람. 근면하고 성실을 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에 빈민은 뭐냐? 그런 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지도 않아. 그리고 항상 원망을 해.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부정적이야. 그런 의식과 생활 자세가 오늘의 나를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은 오너십, 주인의식이죠.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된 의식을 가졌을 때 민주화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또 주인은 뭐냐?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걸 고생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에요. 배가 고파도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참는 것, 그게 주인입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활 환경이 높아지고 넓어져요.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역사의 무대 속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중간에 실족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의식,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오늘 제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참 부모님의 꿈이 아니고 나의 꿈이 될 때 뭐가 생기느냐?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 그 신념이 강화되면 기대감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가정연합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내가 속한 교회를 기대하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수행 능력이 생깁니다. 어려운 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수행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또 하나의 신념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구조를 가져요. 우리의 의식이 신념, 기대, 수행, 자신감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 내 삶이 높아지면서 즐겁고 또 비록 난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무의도시 가면은 역사 속에 빠르게 성장하는 이 역사 속에 내가 도태, 역사의 미화가 되는 겁니다. 로우. 그러니까 원망하고 앞서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삶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가 뜻길을 가면서 이런 거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의 완성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행복과 의미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식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